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제게 윤석열 정부 시절의 국군의 날은 끔찍하고 어처구니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년 연속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가 행진을 벌였고요. 작년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가 힘에 의한 평화라는 기조로 탱크까지 끌고 나온 역대 최악의 행사였습니다. 당시 제 느낌을 한마디 말로 요약하자면 시대착오였습니다. 군대와 무기를 과시하며 국민을 동원하는 군사주의의 망령이 21세기의 대한민국 수도 한가운데를 배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시가지 장면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최첨단 무기를 덧댄 아주 조악한 영상을 보여준 건 이런 망령의 본질과 허망을 보여주는 일종의 덤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괴이적게 치러졌던 국군의 날 행사가 사실상 국군 통수권자에 의한 내란 예비 음모의 장이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뭔가 찜찜한 기분을 느꼈지만 그걸 단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말았죠. 정치력이 없으니 무력이라도 끌어들여보고자 했던 이 군 통수권자는 결국 그로부터 2개월 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의 군대를 보내서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군대를 막아 나섰고 헌정 절차를 거쳐서 친위 쿠데타를 저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국군의 날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기념일이 됐죠. 2025년 국군의 날, 올해 국군의 날은 내란의 군대를 국민의 군대로 되돌리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군대를 강조했고요.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우리 군이 권력자의 총이 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공화적 질서를 굳이 확인시켜 준 게 앞의 메시지였다면 지금의 국제정세는 미국만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돌파할 수 없으니 우리 군이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게 뒤의 메시지였죠. 한편으로는 꾸짖고 경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등을 두드려주며 설득하려고 하는 뜻이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고 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겠지만 솔직히 우리 군이 그것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군은 오로지 시민을 위한 믿음직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려고 할까요? 필요하다면 미국의 그늘에서도 벗어나 자력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절박함과 해안을 갖고 스스로를 담금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이런 항상적인 불안 상태에 놓이게 하고 시대착오적인 세력이 철학도 성찰도 없는 무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온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공동체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가 더 중요한 반공화적 세력이 시민의 피를 빨며 우리 안에 기생하는 일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늘 정준이의 논은 북한이라는 문제적 존재, 그리고 항상적인 전쟁 위협과 그걸 먹고 자라나는 어두침침한 그늘 속 존재의 문제를 다룹니다. 정준이의 논 23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논객 여러분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고 어떤 태도를 가지시나요? 그리고 그런 감정과 태도는 어떤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북한은 이상한 국가입니다. 적어도 현대적 시장 경제와 민주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3대째 권력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도 없고 인민이 주인되는 공화제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부로 공개되는 정보도 거의 없고요.
은둔과 고립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또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군사국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한국 돈으로 치면 연간 170만 원 수준이어서 단순 비교만으로 해보자면 남한에 비해 100분의 3 정도에 이를 만큼 가난합니다. 항상적인 에너지 부족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죠. 인구는 남한의 절반인데 현역 군인으로만 치자면 2배, 인구 대비로 치자면 4배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비행기, 잠수함, 미사일과 핵무기에 또 엄청난 돈을 쏟아 넣습니다. 그런 북한과 우리는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어를 공유하고 한반도에서 벌어진 역사를 공유합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있다고 정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미수복 영토를 무단 점령하고 있는 괴뢰 국가인 셈이죠. 남북 간 전쟁을 겪었고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유엔에도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한때는 이산가족 상봉도 했고 금강산도 갔고 개성에 공단도 만들었죠. 만주와 연해주로 가는 철도가 다시 이어질 뻔도 했습니다. 그런 북한과 우리는 적개심과 연민, 절망과 희망을 넘나들다가 이제는 아예 냉랭함과 무관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있는 서로이고 그 서로로 인해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마치 그곳에 없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도 안 받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북한에게 적개심을 품은 이에게는 오로지 핵무기만 보이고 연민을 품었다가 냉담함에 이른 이에게는 북한이 그저 거추장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과연 적개심만으로 그들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또 차라리 없다 치자 한들 실제로 무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느 곳을 살펴보나 막막하기만 한 지금 이 시점에도 결국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문제를 결코 회피할 수도 우회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빛이 닿지 않는 그늘 속의 신비일 뿐이죠. 북한이라는 현실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며 응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베트남전을 그린 소설 무기의 그늘에서 작가 황석영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피의 밭에 던진 달러, 가이사의 것, 그리고 무기의 그늘 아래서 번성한 핏빛의 곰팡이 꽃. 달러는 세계의 돈이며 지배의 도구이다. 달러, 그것은 제국주의 질서의 선도자이며 조직가로서 아메리카의 신분증이다. 미국의 그늘이건 무기의 그늘이건 무지의 그늘이건 축축한 그늘 아래에서는 곰팡이만 번성합니다. 그늘 아래로 빛을 쪼이거나 아예 그늘 바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죠. 평화와 공존의 대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기의 그늘 속에 도사리고 있는 반평화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구별해야겠죠. 또 무엇을 더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무지의 그늘을 넘어서 무기의 그늘까지 걷어낼 수 있겠죠. 오늘 정준이의 논 23번째 이야기의 초대 손님은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안보국방 전문가인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초대 손님은 소개해드린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데요. 제가 종종 홍민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토론에 모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토론은 이렇게 막 싸우는 자리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단독으로 뵈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큰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제 인사드리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그 리드하면서 북한이 이제는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 거 아니냐. 사실 북한도 우리가 관심에서 멀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느낌을 전달했는데요. 이 느낌이 느낌적 느낌일까요? 진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사실 이제 어떤 감정적 측면이라기보다는 예. 사실상 굉장히 전략적이고 계산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단순히 뭐 북한 자체의 어떤 계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것, 예. 정세가 변화하고 있는 것, 이것과 굉장히 긴밀히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계산을 하기까지는 국제 질서 또 지역 질서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떻든 받아들이고 거의 편승하고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계산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칫 북한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냥 뭐 평소에 보던 프레임은 어떤 호전적인 어떤 예. 상대인데 그들이 우리를 그냥 혐오하고 증오한다라는 방식의 어떤 감정적 접근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봐서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 예. 어떻게 북한이 저런 계산을 갖게 됐는가 이거를 좀 되짚어보고 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계산을 향후에 풀어갈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뭐랄까 지혜를 모아봐야 되는 예. 상황인 거죠. 예.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전략적 무시거나 의도적 무시에 좀 가깝고 우리 안에 있는 무시나 냉랭함은 약간 감정적인 면에 좀 더 가깝고 뭐 이렇게 볼 텐데 그러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그냥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 그렇게 많이 이런 하죠.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통일의식이 희박해졌다. 예. 또 오히려 통일보다는 그냥 평화롭게 공존하는 걸 원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우려를 갖고 예. 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무시시켜주면서 통일을 더 지향하도록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이제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는 솔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그런 젊은 세대 또는 전 인구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있다면은 그건 굉장히 솔직한 의식인 거예요. 네, 인정할 필요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어떤 판단 속에서 국민들이 내리는 하나의 생각인 거예요. 예. 그것이 모아졌을 때 하나의 여론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제 그렇다면 그런 국민들이 생각하는 위협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바꾸겠다, 개몽적으로 뭔가 바꾸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현실 정책으로 수렴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북한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발상으로 조금 전환을 해야 된다. 예. 생각을 좀 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금 세대,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오는 것인데 특히나 이제 위협이라든가 불안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큰데 그거를 마치 이제 야 너희들은 왜 통일을 바라지도 않냐 이놈들아 이러면서 그냥 그 의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애초에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됐나라는 그 배경을 해소해 주는 방식이 정책적으로 훨씬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크게 보면 이제 그렇고요. 사실 이제 인구 사회학적으로 세대감이 상당히 변했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해외 경험들이 네. 계속 축적이 됐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전 세계를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당연히 이제 북한이라는 현실과 당연히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고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변한 거죠. 북한이 얼마나 열악한 경제적 현실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억압적 현실에 있는 거를 누구보다 더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비교 감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저런 체제와 어떻게 통일을 하지? 라는 그런 것도 있고 왜 우리 보고 무작정 통일을 해야 되는 상대로 우리한테 가리키지? 라는 게 의식이 당연히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세대들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 얘기는 그냥 먼저 일단 하고 나중에 더 자세히 할 텐데. 이 변화라는 게 오긴 올까? 예. 어떻게 오는 걸까? 언제 오는 걸까? 이런 이제 궁금증도 좀 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약간 적대감만 싹 줄어들면 다시 그래도 우호적인 게 만들어질 것 같고 정부에 따라서도 꽤 달라지는 면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어떤 씨앗에서 시작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 큰 바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작은 주체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건지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아주 일관된 하나의 그 생각이 있는데
우리로부터라고 봐요. 우리로부터. 예. 그러니까 그게 북한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거나 예. 북한이 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거나 또 그것을 누구에게 의탁하거나 의존해서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이 자체가 지금까지 대북 정책의 역사였어요. 예. 어쨌든 한반도 정책, 외교안보 정책이 역사였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성찰적인 방식의 접근은 그닥 많지는 않았다고 봐요. 예. 물론 이제 굉장히 그 선대의 어떤 그 지식인들과 이런 분들이 많은 성찰을 남긴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 저변에 걸쳐가지고 그런 성찰성들이 짙게 배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소위 예. 말하는 이쪽에 성찰의 가능성이 굉장히 빈약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일단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북한에 대한 관점, 우리가 보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지역 또는 세계에 대한 관점 자체가 상당히 뭐 일종의 미국 중심이라든가 예. 특정 어떤 관점에 의해서 상당 부분 포섭돼 있거나 아니면 상당히 거기에 편승된 관점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거로부터 어떻든 탈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역대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막론하고 소위 외교안보 전략 또는 뭐 대북 정책이라고 내놓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통 정부 출범한 다음에 최소한 1년 내에 보통 네죠. 국가 안보 전략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천편일적이 똑같아요. 네. 북핵 문제 해결, 한미동맹 강화, 강군 육성, 네. 국제 협력, 뭐 인도주의 협력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은 외교, 통일, 국방, 부처 그냥 예. 업무 분장입니다. 업무 분장. 예.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기들의 수단들을 거기다 그냥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예를 들면은 북한이 대화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 개선도 잘 안 되고 예. 그다음에 북핵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죠. 결국 목표로 내놓긴 했는데 실패한 결과가 되죠. 매번 안 되죠. 네네. 한미 동맹만 그렇죠. 그런 관성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국가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한다는 자체, 그걸 목표로 삼고 추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 시대와는 동떨어져 있고, 예. 우리 주체적인 어떤 관점에 의해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관점이 아닌 거죠. 그 전략 프레임 자체가. 예.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된지를 성찰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안정성이고, 뭐가 제일 취약한 것인지, 그 취약한 것들을 극복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남북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수단적으로 동원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단을 갖다 목표로 세워놓고 우리가 뭘 진짜로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사실상 전략이 없는 예.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냐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전략적 마인드, 전략적 프레임이 우리에겐 진짜 있었는가 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관성적인 방식의 소재적 정책 주제만 가져와서 그냥 묶어놓은 방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권 중반 넘어가면은 거의 실패한 정책 투성이가 되는 방식. 예. 이런 것이 반복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일종의 주체적 관점이 없어서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우리만의 관점.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세계가 누구와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누구와 무슨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자신의 입장과 시야가 이제 명확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은 요거 해결 또는 저거 해결 같은 그런 되게 수단이나 아까 이제 소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그냥 이산가족 상봉해서 약간 교류 협력 약간 증진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압박을 가해가지고 결국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해 버렸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근데 이게 북한 문제는 아까 보면 이제 되게 천편일률적이었더라지만 좀 파도를 되게 많이 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누구에 의해서건 간에 특히나 정부에 따라서 꽤 많이 유화적이냐 아니면 적대적이냐 이런 걸 많이 탔고요. 근데 주변에 이제 북한 문제를 좀 전문으로 하시거나 전공하시는 분들을 조금 아는데 사실 그 다수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되게 몇몇 되게 그 뛰어난 전문가들이 좀 계신 건데 이게 너무 흐름을 타니까
잘 팔리다가 못 팔리다가 이른바 시체말로 하다면 막 불러대다가 그냥 아무도 그냥 부르지 않다가 이런 것들을 너무 좀 크게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자주 불려 나오시는 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격심하죠. 부침이 굉장히 격심하다는 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부가 지향하는 이제 대북 정책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남북 관계 자체도 굉장히 네.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전문가들이 갖는 어떤 그 영역 자체가 보수 진보라는 틀 안에서 굉장히 양극화돼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 정부, 소위 이제 보수라고 이제 보통 자칭하는 그런 정부가 등장했을 때는 이제 보수 쪽에 가까운 이제 그 전문가들이 대거 어떻든 그냥 뭐 방송이든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이제 정책 그룹 내에서 이제 활동하거나 이제 발언을 하는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사실 이제 그 진보 내지는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그 이제 활동이 이제 저조하게 되죠. 근데 물론 이제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연구 자체가 뭐 외연화될 수 있는 이제 그렇죠. 방법이 쓰이고 들리고 이래야 되는데 없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국책연구기관에 있으니까 사실 이제 국책연구기관의 사명이라는 거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건데 정부 정책의 지원이라는 거는 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정책을 그냥 뭐 일종의 데코레이션 한다 그러니까 장식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연구자들이라는 거는 계속 그렇죠. 그 정책의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판적으로도 검토를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대안도 제시해주고 틀렸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정책 연구자로서의 어떤 그 사명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국책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어느 기관도 대체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약간 데코레이션 해주는, 장식해주는 뭐 이 정도의 수준이고 그 외에 어떤 비판적 기능이 전혀 없는 거죠. 비판적 비판을 좀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격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을 이제 줄이게 되고 또 최근에 와서 이제 북한 전문가 또는 안보 전문가들의 일종의 이제 스펙트럼 내에서의 양극화들이 이제 어떤 색깔이랄까요? 색깔이라는 것이 굉장히 옅어졌어요. 옅어졌다는 건 뭐냐면 편을 갈라서 양쪽으로 나누는 거는 어떻든 뭐 정부 측이든 어디서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눈치를 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중간 정도에 수렴되거나 좀 더 보수화되거나 애매모호해지거나 아주 진보적이거나 더 레디컬한 쪽은 사실상 더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격심함 속에는 어떻든 이런 연구자들이 갖는 전체성의 문제 여러 가지가 다 결부되어 있다고 봐요. 사실 이게 뭐 통일 분야, 북한 분야가 많이 그렇대지만 다른 분야도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분야도 그렇고 이게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많이 불려다니다가 이래 불리거나 저리 불리거나 하다가 나중에는 흔히 왜 시체말로 아사모사하다고 하죠. 되게 애매모호한 분들 몇 명이서 그냥 계속 그거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귀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북한 문제는 특히나 더 전문성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정보의 접근이 되게 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 키워져서 잘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이거든요. 애초에 왜 시작하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시대적 조류가 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다니고 할 요 무렵은 이제 어떻든 그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이제 시각 보는 관점은 여전히 과거에 이제 안보관에 딱 그 틀에 박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그 당시에 하고 있다는 이제 북한을 연구한다는 분들이 내놓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거는 사회과학이 아닌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냥 이념서나 아니면 굉장히 관변적 그런 어투 그리고 또 그나마 뭔가 이론을 들이대더라도 굉장히 경직된 방식으로 이제 이론을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왜 여기에서는 사회과학이 이렇게 볼모처럼 완전히 다뤄지지 않을까? 왜 사회과학적이지 못할까? 이런 약간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분단 구조론 또 분단 체제론 등등해서 분단에 대한 어떤 모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분단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질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논쟁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뭔가 북한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이 분단 체제를 이해하는 것도 또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분단 체제론자 분들은 말은 맞는데 실제 북한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북한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특히 이제 정치학 하신 분들이 그 북한 관련 책을 보려고 해도 특수자료를 묶여 있어가지고 그렇죠. 마음대로 보기도 어렵고 예. 보다가 잘못 걸리면 뭐 이적 표현물. 보안계에 끌려가고 뭐 이런 끌려가기보다는 뭐 이중에 이제 경찰서 보안계에서 왜 이런 책 가지고 다니냐 뭐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 오죽했으면 이제 서울권 내에 있는 이제 대학원에서 북한을 뭔가 학위 논문으로 뭔가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예. 서로 이제 연구회를 이제 만들었어요. 연구회를 만들어서 그 연구회에서 뭐 경제학 하시는 분, 정치학 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이제 북한 책을 구해서 북한 책을 이제 매주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읽고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쓰여진 책. 그렇죠. 예. 북한의 원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구하기 힘들지만 어떻든 모여서 혼자 있는 것보다 이제 여럿이 읽을 때 어떻든 이제 약간 두껍게 더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많이 했죠. 그래서 뭐 그 당시 같이 이제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그 읽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뭐 내노라는 다 이제 북한 전문가들 그리고 뭐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고위직으로 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읽으면서 할 때 그때의 희열감들이 좀 있어요. 뭔가 이제 북한이라는 세계의 속내를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약간 희열감들이 서로 있고 그런 어떤 그 만족감들이 상당 부분 연구를 계속 지속하게 대한 아마 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첫 인물로 제가 기억하는 분이 이제 지금 이종석 원장. 네, 맞습니다. 그 연구회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학부 때에 아마 박사 논문을 쓰셨던가 그런데 그 박사 논문이 꽤 우리나라에서는 좀 센세이션한 측면들이 좀 있었고 이른바 내재적 접근, 내재적 비판적 접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사회가 이런 사회인가 보다라고 뭔가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준 첫 창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또 굉장히 저는 감화를 받아서 저희 이제 또 공부하는 쪽에 좀 소개시켜드리고 뭐 이러려고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한번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직 이제 학위 갓 마치시고 이제 강의 정도 나가시고 그러실 때였거든요. 나중에 뵐 때 그 얘기했더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모시러 갔었는데. 네, 그 1세대는 그 전에도 계시지만 이제 그런 접근법으로 이제 북한을 좀 알아나가기 시작한 그 그룹에서 이제 성장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이종석 지금 이제 국정 원장님이시죠. 근데 이종석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북한 연구를 실증적,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아주 실사구시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을 보고 또 실제 중국에 가서 항해무장 투쟁을 했던 장소들을 직접 답사하면서 자료들 모으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세대와 이종석 박사님의 그 논문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후의 세대는 굉장히 다른 세계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고, 또 그 한길사 출판사에 나온 이제 해방전의사, 이게 이제 해전사가 굉장히 많은 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그런 계기들이 아마 저희 이제 북한 후속 세대 연구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겠죠. 저는 사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를 이끌고 있는 세대가 아마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이제 이거는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그냥 저도 늘 이제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바인데, 학이라고 하는 거, 공부라고 하는 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이 하고 싶으니까 궁금하니까 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사회과학적으로 이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내 북한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의 과정이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십니까? 몇 차례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한 적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 이제 어떤 특정 정부에서 이제 막 출범을 했을 때, 글쎄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출범을 했을 때 어떤 정도의 환경이었냐면, 평화라는 연구 자체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국책연구기관에서 평화자가 들어가는 연구를 다 못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 글자 자체를 거의 사용 못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대부분 통일연구라는 말은 들어가지만 평화연구 자체가 한 10년 정도 거의 공백처럼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도 어떻든 그 평화에 관심을 갖고 또 그 평화 체제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연구를 또 나름대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그때 관심 갖고 연구를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하는 미사일을 쏘고 계속 고도화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굉장히 이제 북한의 어떤 문제화, 그러니까 북한을 문제화하는 프레임으로만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이걸 한번 좀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지금까지 1985년 이후 우리가 식별된 북한의 미사일 활동, 무기 활동들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지적 분석도 해봤더니, 실제 북한이 그 미사일을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군사적 행동을 하는 시기가 대부분 한미연합훈련과 이제 맞물려 있죠. 그게 이제 단순히 한미연합훈련 핑계 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위협의식을 갖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떻든 반복적으로 수십 년 동안 나타난 결과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거는 굉장히 대상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구조지, 이게 어떤 일방적인 호전성만으로 이제 이걸 프레임을 해서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그런 책을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동향 해가지고 이제 두껍게 이제 그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발간 자체를 못하게 막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너무 북한에 대한 일종의 약간 이해해 주는 게 이해하고 옹호하는 듯한 것이고, 마치 한미연합훈련이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사드 문제도 이제 상당히 그랬죠. 뭐냐면 사드도 이게 이제 북한 미사일을 맞겠다고, ICBM을 맞겠다라고 그거를 배치한다라는 명분을 댔는데, 그건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는 약간 의미가 상당히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배경적으로 본다면은 중국의 S-400이라고 러시아제 이제 비슷한 이제 소위 요격 체계가 구입이 돼서 이제 중국이 배치하면서 미국도 처음엔 사드 배치 계획이 없다가 바로 이제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중국이 산둥반도하고 백두산 일대에 그 배치하게 될 경우에 그 레이더가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미국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똑같이 그 사드 기지를 넣어서 훨씬 더 레이더망을 넓게 이제 볼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북핵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더 주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석한 거를 내려고 하면은 정부 입장이 맞지 않다,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좌절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그런 거를 축적해 놓는 거죠. 축적해 놨다가 정부가 바뀐 다음에 그 평화 연구도 그런 어떤 기술적 연구도 없었기 때문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뭔가 평화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에게 뭔가 대화를 제의하기엔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이 필요한데 연구가 없으니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평화자가 들어간 연구가 왜 10년 동안 없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초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도움들을 좀 주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그것들이 적절하게 많이 반영이 돼서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어지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 이런 것들이 좀 나름대로 기여 아닌 좀 기여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이제 그런 정책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북한을 좀 들여다보는 방법을 좀 다차원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다차원적으로 본다는 거는 기존에 그냥 텍스트만 보다가 보는 것을 좀 넘어서서 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해 가지고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시장화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추측성 해석들은 많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잘 안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위성 사진을 가지고 북한의 시장이 도대체 몇 개 있는지를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또 그걸 교차 확인하고, 그래서 그 수를 전체적으로 세 가지고 북한의 대략적인 시장화 규모를 이 정도의 지표로는 이렇게 확인될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뭔가 지표화된, 그러니까 소위 통계화된 방식으로 제공을 해서, 그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국제사회에도 여러 가지 인용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이 참고가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몇 가지 그런 케이스에서는 좀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학자들은 결국은 인용이 되는 게 사실 제일 의미 있는 일들이잖아요. 내가
어떤 그 외부의 세파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해온 것들을 계속해서 누적해온 작업이 언젠가는 누군가한테 필요해지고 인용이 되고 근거 자료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보람을 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약간 직구주 질문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리고 우리 북한 연구 역량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많이 알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지금은 상당 부분 한국의 전문가들이 갖는 위상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독해 능력 또는 이렇게 해석 능력이 상당 수준 외국의 학자들보다는 낮다.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즉각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분석력이 나름대로 그 신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전체 흘러가는 구도를 보는 이제 전략적 관점, 예.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해외에 있는 학자들 또 이런 학자들이 갖고 있는 관점들이 더 어떤 때는 굉장히 정교하고 더 스케일이 큰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아마 북한 연구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부족한 부분이라면 이제 국제 정세적 감각과 정보 요거로 지속적으로 바라봐 왔느냐, 네. 아니면 이제 북한이란 대상을 주로 이제 열심히 이제 파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느냐에서 다 생기는 약간의 차이 정도는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북한은 굉장히 그 전략적 관점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김정은이 연설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전략적 안정성, 네네네. 전략적 균형, 전략적 불안정성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미국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통 이제 전략서에 국가 전략서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 패권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이 전략적으로 취약한지, 그 전략적으로 취약한 거를 핵 태세라든가 핵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투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인프라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전략적 관점에서 이제 쓸 때 보통 전략적 안전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북한이 요즘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것도 지도자의 입에서. 근데 그 얘기의 맥락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강대국으로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쓰고 있는 전략적 어떤 안정성의 개념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예. 그것을 북한식으로 전략적 안정성의 개념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기의 지역과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뭐랄까요, 세계가 흘러가는 조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세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준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놀랄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제 굉장히 북한이라는 틀에 갇혀 있거나 한반도라는 틀에 굉장히 갇혀 있거나 한미동맹이라는 틀에 굉장히 갇혀 있는 부분이 많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본다면은 그 북한에 대한 전문성과 전략적으로 보는 관점, 요것이 잘 매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럴 수 있겠네요. 이게 약간 직관하고 어긋나는 건데 우리는 흔히 북한은 고립돼 있고 우물한 개구리고 지들만 알고 그래서 되게 이기적으로 호전적인 행동을 해서 그냥 뭐라도 땡깡 써서 얻어내려고 한다. 뭐 약간 더 발전시키면 광인 이론 뭐 정도를 써가지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정도인데 알고 보면 국제 질서의 흐름, 큰 흐름들을 되게 좀 잘 파악하면서 거기서 나름의 이제 위치나 그 형태들을 갖춰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안정성도 위기의 안정성, 내가 지금 당장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예. 안정성의 지표를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 군비 경제의 안정성은 내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한국과의 군비 경제 안정성, 또 지역 영내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뭐 일종의 군비 경제 안정성.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이 일본에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만약에 배치한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네에게 어떤 방식의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요 국가들의 전력 투사를 갖다가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이제 관찰하고 그걸 일종의 자신의 어떤 예. 안정성의 측면에서 계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이제 세계 전반에서 안정성과도 연관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 지표화시켜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든 북한 지도부가 그렇게 좁은 우물 안에 있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좀 더 큰 차원에서의 흐름들을 보고 있다라는 예. 것이죠. 네. 그럼 거꾸로
우리의 현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미국의 그늘, 무기의 그늘, 그다음에 무지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다 그늘이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흔히 그냥 북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들 보면 진짜 그냥 해외 토픽 수준의 관심인 경우들이 전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도발했다 아니면 여기는 세습한다더라 이제 이런 것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최근도 이제 북한에 관련된 관심들 주로 나온 것들 보면 야, 이제 딸이 후계자 된다며? 뭐 이런 쪽이에요. 김주애라고 하는 딸의 등장도 이제 있었으니까. 뭐 이거는 좀 약간 호사가들의 얘기인 것처럼 느껴서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무시할 얘기나 이런 건 아니겠죠. 예. 뭐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어떤 정치 체제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인물이 후계자로 거명되고 어떤 인물이 후계자 될 가능성이 높으냐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일단 최근에 이제 김주애라고 하죠. 예. 김정은의 딸이 후계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상 후계자다라는 쪽으로 이제 거의 확정하고 있어요. 확정적으로 이제 보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라는 영역을 보는 거는 정보의 영역이 있고, 예. 그다음에 분석의 영역이 있고, 전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하는 건 분석의 영역입니다. 물론 전망도 이제 당연히 가지만 예, 기본적으로 분석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북한 체제가 지금 어떤 상태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힌트들을 얻어서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향후 갈 방향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건데, 이제 그 외에 정보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정보의 영역은 공개 정보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국가 정보당국들이 대부분 이것을 관장을 하죠. 예, 정보 자원을 써서. 그렇죠. 뭐 다양한 인적 자원을 동원하든 아니면 뭐 다양한 감시 정찰 자산을 동원하든 이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김주애와 관련된 그 동향들은 정보의 영역이에요. 정보. 그것도 개인의 우리 연구자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정보, 공개 정보가 아니라 사실상 비공개된 정보의 예. 영역이거든요. 즉 그 비공개된 정보 영역의 내용이 있고, 우리 연구자들은 공개된 정보 안에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공개된 텍스트, 사진, 영상 여러 가지를 보고서 저런 내용이라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있고 왜 이게 중요하게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축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고 패턴이 되면은 하나의 어떤 사실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과 이제 정보의 영역을 교차시켜 봐야 돼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정보 당국이나 여기와 이제 만나서 그런 의견들을 교환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분석들을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도 나름대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정보 영역과 이 분석의 영역이 굉장히 많은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교차를 해보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정말 사실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예.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많은 반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이제 김주애와 관련된 후계자 관련된 얘기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정보의 영역은 굉장히 부실한 상태. 그러니까 예. 소위 이제 최소한 후계자 구도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정보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당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증을 못 하고 있는 예. 상태이고, 또 분석 영역도 텍스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지 않은 텍스트 내에서 최소한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일단 선출해 놔서 축적을 해 놓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걸 교차해보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사실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때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이제 공개시키거나 아니면은 담론화 시키는 건데, 지금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일부 이제 등장한 그 공개 정보 내에서 예. 텍스트 내에서 그냥 단순히 동행하고 있다. 자주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현지도를 동의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갖는 의미가 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제 섣불리 후계자라고 이제 단정을 짓는 방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언론과 같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언론들은 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주애가 뭐 화성 17년과 같이 ICBM 발사 현장에 가서 예. 있었다라는 거에서 사실 본질은 ICBM 발사거든요. 예. 발사를 왜 했을까? 그리고 그 발사가 갖는 전략적인 파급 효과는 뭘까? 이게 우리한테는 관심사여야 되는데, 사실 김주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그 내용들이 희석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제 분석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정보와 분석이 나름대로 축적돼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것들은 아직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명확한데 너무 섣부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이건 이제 추론입니다. 추론이긴 한데 2022년이죠. 2020년 9월 23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이제 예. 언론사에서 유명한 이상한 언론사죠. 그 소위 이제 그것도 이제 직접 취재해서 예. 어디서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중국 블로거입니다. 그 블로거가 소위 이제 북한을 주로 이제 다루는 블로거가 일종의 자신의 뇌피셜이죠. 그 당시 이제 9월 9일 소위 이제 북한의 정권 수립 탄생일 기념해서 공연이 있었어요.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김정은과 이설주도 참석한 가운데 공연을 관람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공연에 참여했던 소년 단원들,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일일이 이제 격려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 그 격려하는 과정에 유독 이설주가 어떤 특정 여자 아이를 너무 유독 관심을 갖고 이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캡처를 하고 포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김주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이제 중국인 블로거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데일리 메일이 그냥 소개를 한 건데 우리 한국 특유의 예. 외신을 바로 또 전파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또 전파가 됐죠. 그래서 국내에 이 김주혜 가능성 높다라고 막 예.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 김주혜가 등장한 시점이 그로부터 2달 예.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게 처음으로 2022년 11월 18일이었나요? 그때 화성 17형 ICBM 발사 현장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북한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전부터 북한이 계획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마 이 데일리 메일의 이 보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등장시키는데 네. 왜 그 가능성이 있냐면 굉장히 북한이 보기에 이건 생각지 못한 예. 자신들이 뭔가 보이려고 노출한 것도 없는데 어떤 소녀를 두고서 예. 딸일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외신과 그다음에 국내 언론들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재밌게 봤을 수도 있어요. 어허. 재밌게 봤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없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떻든 ICBM을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예.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극에 달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ICBM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명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식의 프레임도 한번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종의 소프트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니다 그럴까 그 바로 그 김주혜가 등장한 그 화성 18형 발사 보도 다음 날 북한 노동신문에 사설이 실려서 사설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화성 18형은 미래 세대 안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이제 우리 안전이라는 것이 당장에 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전쟁 없는 어떤 세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장하게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북한이 보기에도 어떻든 이 김주혜라는 인물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예. 있다. 일단 그런 점은 한번 예. 일단은 노출은 된 것 같고 그런데 재밌게도 흥미로운 반응들이 나와. 그러면 이 아이의 이제 이미지를 좀 이용해서 약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한 좀 지나치게 호전적이거나 적대적인 프레임을 좀 약간 완화시키면서 약간 물타기도 좀 되고 그렇죠. 주목도 더 받고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왜 그 후계자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하잖아요. 아까 이제 분석과 정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보라는 건 사실 티끌 하나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의 힌트가 이제 올라오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식 문서를 통해서 분석해 놓은 것과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되게 의외로 완전 변칙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변칙이 특종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다 가짜 뉴스거나 아니면 이 패턴에 안 맞는 약간 무시해야 되는 정보인 경우들로 귀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김주혜라고 하는 정보는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후계자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이제 그 얘기 이전에 이제 유사 사례를 하나 얘기드리자면 한국이 얼마나 그 격심하게 그 북한 정보에 대한 왜곡이 심한지 또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는지 단적인 예가 뭐냐면 그게 2020년이었나요? 2021년이었나요? 아마 근데 그 당시에 김정은이 40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안 보였던 적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40일 전에 부터 해가지고 북한이 어떤 그 보도에서 어떤 거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지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는지를 보면은
북한 김정은이 그 당시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어떤 특정 전문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망설. 예. 그래서 온갖 이제 외신까지 뭐 CNN까지 가가지고 예. 사망설을 가지고 거의 확정적으로 그랬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뭐 내부의 구태타설까지 이제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그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만 보고 있으면 북한이 뭘 지금 관심 갖고 있고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뭐 40일 정도라는 거는 과거 패턴상 보면은 굉장히 흔했어요. 아,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이것만 통계적으로 확인해도 40일 안 나온 거는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예. 과거에 다리가 안 좋았을 때는 그걸 치료하거나 뭐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안 나온 적도 있었고 예. 중간적으로 여러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40일만이라는 근거만 가지고 40일 안 보였다는 것만 가지고 이게 뭐 사망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신문의 내용에서 뭐가 있었냐면 곧 순천의 림비료 공장을 개건 현대화해서 완공하는데 여기에 이제 당 지도부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했거든요. 그럼 이건 김정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림비료 공장이 갖는 그 중요성이라는 거는 북한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중공식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딱 40일 후에 림비료 공장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계속 그 신병 어떤 이상설은 아니다. 예. 분명히 뭔가 다시 현지도로 재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이게 재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굉장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없고 그다음에 분석도 할 만한 텍스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뭔가 추측성으로 계속 언론이 거기에 확대지 생성하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한두 마디 더 하면은 더 확대지 생성되고 이런 방식으로 왔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단적인 예고 제가 이제 김주애를 얘기를 하면서 그 단언적으로까지는 얘기 아닌데 가능성은 아직 없다. 그리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북한 사회가 일단 군사 문화입니다.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건국된 나라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왔고 그 속에서 군사 문화가 하나의 어떤 자신의 정치 체제 문화예요. 거칠고 남성적인 그렇죠. 거죠. 그 남성 문화고 지도자조차 군대 경험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군대를 갔다 왔다는 거에 엄청난 자긍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 최고 지도자는 이제 핵 버튼을 다루는 핵 버튼. 소위 핵 지휘 통제 체제에서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군사 문화에 대한 어떤 전통 베이스, 그다음에 그 위에 군에 대한 경험, 그리고 군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김정은이 2012년에 본격적으로 집권한 이후에 제일 먼저 2, 3년 동안 한 게 뭐냐면 군부 숙청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숙청을 하고 처형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을 휘어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할 정도로 군에 대한 그 일종의 그 통제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한 분들한테 다 물어본 건 아니지만 넘어오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그래도 김씨 일가, 그래서 김일성을 선조로 하는 김씨 일가잖아요. 김씨 일가들이 계속 계승을 해온 거예요. 그거는 백두혈통이라는 계승성의 이름으로 쭉 되온 거거든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대체하기 어려운 것들. 근데 만약에 김주애가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결국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럼 다음엔 누군가가 세습을 또 해야 되는데 4대까지는 김씨인데 5대부터는 이제 바뀐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과연 이제 가능한 얘기냐는 것도 있고요.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은 북한에서는 이제 소위 이제 후계 체제의 패턴이 있어 왔습니다. 아주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일관된 패턴이란 뭐냐면 당내의 입지를 일단 다지고 그로부터 당으로부터의 추인을 받고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긴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김정은만 김정일의 특수한 건강 상황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과정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다 하긴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18살이죠. 18살에 입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당을 해야지만 최소 보직을 하나 갖게 되고 그 최소 보직으로부터 당의 경력을 쌓아가지고 당내에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당연히 후계자로 물망에 오르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좋은 자리를 가지고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김주애는 우리 나이로 치면은 12살하고 10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12년 10개월 된 거죠. 13살 정도 된 학생이죠. 근데 그 김주애가
아직 입당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후계 구도가 되기 위해서는 후계 사업 체계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떻게 사상적으로 이 후계를 명분화시킬 것인지, 그거를 뒷받침한 조직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걸 어떻게 규율화시킬 것인지, 이게 하나의 후계 사업 체계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후계 사업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김주애라는 이름도 몰라요. 그냥 존경하는 자제분 정도로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후계 사업 체계도 만들어지지 않고 입당할 만한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후계 사업이라는 거는 지도자의 권위, 체제의 권위, 곧 권력 엘리트들의 권위예요. 근데 그 권위가 자칫 일찌감치 노출됐을 때 자칫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내부적인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흠결 없이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후계 패턴인데 지금 열병식장, 굉장히 엄숙하게 진행되는 열병식장에서 아버지 볼을 이렇게 만지고 팔짱을 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미지 연출 자체가 수령으로서의 권위,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만들어낸 프레임은 절대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 실제 현지도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대부분 현지도를 가는 경우에는 김정은과 김정일이 과거 현지도, 그러니까 소위 후계 학습 과정에서 아버지를 따라가서 그 현지도 했던 것들은 당시에 공개가 안 되다가 나중에 공개가 됐어요. 나중에 공개된 것들을 보면은 옆에서 똑같이 보고받는, 옆에서 조용히 보고받는 모습을 그대로 하고 차림새도 그 굉장히 현장의 실무형 형식으로 이제 옷을 입죠. 그러니까 마치 세자처럼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 앉아서 똑같이 얘기하는 보고들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걸 공부하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죠. 근데 김주애는 정장 차림에 높은 구두를 신고서 옆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구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지 메이킹 자체가 후계 구도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자녀의 가능성을 계속 우리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 또 후계자하고 연관해서 그래도 약간 호사가적인 얘기이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문제 되게 많은 거를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야기에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대화를 좀 정리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또 정동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현실 인정이라는 얘기도 했고, 예전에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해서 이게 결국 그러면 지금까지의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표대로 유지해왔던 헌법적인 통일관을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근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라는 사실은 또 이거 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전략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요 구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 정도로 끌어오는 게 그럼 현실인 거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적대적 두 국가를 왜 이제 했을까? 주장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적대적 교전 국가입니다. 교전 국가요. 그러니까 적대하는 교전 중에 있는 국가인 거죠. 그래서 일단 북한은 굉장히 실용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은 국익에 배치된다고 보는 거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오히려 국익을 가장 해치는 상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은 전략적 목표가 자신의 핵을 통해서 억제력을 갖는 것도 있지만 핵을 통해서 일종의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정상 국가가 되는.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핵을 가진 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정치적인 승인이든 아니면 뭐 법적인 승인이든 뭐 어떻든 그 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관계 정상화를 해야 돼요. 그만큼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장 반대하는 국가가 한국인 거예요. 왜냐하면 비핵화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 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북한을 심지어는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겠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죠. 그래서 북한이 보기에는 뭐 북미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방해를 놓는 방해자, 그리고 비핵화라는 자신의 국가 목표를, 그러니까 핵 보유라는 국가 목표를 가장 반대하는 국가인 거죠. 자, 이런 국가를 일단 제외시키고 완전 단절을 시켜버리는 것이 장기적인 국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방해하는 사람을 가장 처절하게 이제 차단시켜 놓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당장에 뭐 마찰이 있더라도 이제 하고 싶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전술핵, 전략핵 여러 가지 핵무기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 실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 계속 이제 북한이 70년 이상 통일전선 논리가 그랬어요.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이렇게 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너 같은 민족인데 핵을 쏠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핵이라는 거는 억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가 무서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쏠 거라는 것 때문에
또 나한테 두려워요. 핵을 투발할 거라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어야지 억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민족이란 관계, 특수관계라는 것이 억제에는 상당히 장애가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에 이 민족 관계를 완전 단절하면은 훨씬 내 핵을 더 무서워할 수 있고 그 핵에 대한 억제력이 더 커질 것이다. 그건 미국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닿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한국에 대해서 핵을 쓸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핵은 어떤 면에서 그 이 적대적 두 국가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거죠. 자신의 전략적 억제력을 키우는 부분, 또 한편에서는 나를 가장 내 국가 목표를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부분. 예.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기본 바탕에 깔려 있고 보수든 진보든 한국의 정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예, 예. 적대 자신들을 위협하고 적대하는 행위를 절대 바꾸지 않을 거라는 그 어떤 믿음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그런 단절의 어떤 실용적 관점들이 분명히 배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대적 두 국가를 만약에 북한이 이제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 연설을 통해서 이걸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예.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지느냐. 내년에 9차 당대회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정책화시키고 예. 바로 이제 대의원 선거 또 그다음에 최고인민회를 통해서 아마 헌법 개정을 통과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적대적 교종 국가란 말은 정전협정 체계에 대한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정전협정 체계를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강화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예. 거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적대적 교종국가라는 건 우리 정전협정문을 보면은 서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쌍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쌍방의 전투를 멈추게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쌍방이라는 건 당연히 남북한이긴 하지만 또 연합군이기도 하고 예.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체결자가 뭐라고 돼 있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령관으로 돼 있어요. 예. 최고사령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주체로서 사인을 한 거예요.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에는 정전협정 체계를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논리로 가게 되면 정전협정 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요소가 돼요. 예. 그래서 국가 대 교전하고 있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의 정전협정 체계를 더 강화하는 거죠. 강화한다는 건 뭐냐면 정전협정 체제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서 그 정전협정 체계를 국가 대 국가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상의 북한식 종전 효과도 거둘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국가 대 국가로서 정전협정 체계 내에서 그냥 관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존전 협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냥 정전 상태로 그렇죠. 두 국가가 된다. 두 국가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폐기형이 있는데 폐기라는 건 뭐냐면 아예 이제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 정전협정 체계를 계속 북한은 이제 유엔사만 남은 사실상 껍데기 불가다라고 예. 얘기해왔기 때문에 정전협정 체계는 끝났어. 이제 국가 대 국가 관계야. 자, 이제는 국제 규범이야. 예. 국제 규범상에서 국가 대 국가 국경 관계가 어떻게 돼 있고 국가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규범에 따라서 갈 거야. 라고 이제 한 방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세 번째는 그냥 현상 유지형인데 이거는 정전협정 체계는 특별히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정전협정 체계의 거의 한 70 몇 개 조항 중에서 실제 그것이 지켜지는 거는 최소 10개 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문화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형식화되어 있는 그냥 정전체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예. 하고 그 대신 실제적인 국제적인 어떤 위상은 그냥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가겠다. 예. 이게 세 가지 다 가능한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다 사실상 북한식의 종전 효과를 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미국- 남한하고의 뭔가를 고민할 필요 없이 알아서 그냥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미국한테 종전선언 해달라고 예. 2018년, 2019년에 요청했지만 이제 거기 연연하지 않겠다. 우리 식으로 그냥 국가 관계로 해서 아예 사실상의 우리 종전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도로 가는 걸 염두에 둔다면은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 어떠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예. 헌법 3조, 4조가 3조가 특히 그렇게 돼 있죠.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영토는 북한 전체 한국반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불인정. 또 하나는 뭐냐면 특수관계론. 특수관계는 뭐냐면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양측이 특수한 관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게 남북 합의의 어떤 개념으로 이제 특수관계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최근에 이제 정동현 통일부 장관님이 얘기하신 평화적 두 국가 예. 개념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우리가 이제 거의 여야가 다 합의하듯이 만들어낸 이 통일 방안에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1단계 뭐냐면 우리 양측은 국가, 각각의 국가다.
국가가 평화적으로 일단 예. 화해 협력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화해 협력 단계를 거치자. 근데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화해 협력 단계가 충분한 신뢰를 쌓게 되면은 1국가 1체제 통합으로 가자. 예. 이렇게 이제 설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전제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국제법상 또 국제적 위상상 별개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화적 두 국가를 얘기하는 이제 정동윤 장관님의 그 생각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실체적으로도 국가고 그리고 실제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도 사실상 국가를 관계를 전제한 거다. 그렇다면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더 공존적으로 평화적 공존적으로 만들 것인가가 일단 우선이 돼야 되고 예. 그 이후에 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현실 수렴적이면서도 어떤 실체적인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저렇게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화시키고 이제 만약에 한다면 결국은 두 번째 특수관계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결과적으로 국가 관계로 간다라는 거는 특수관계를 더 이상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혼자 특수관계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합의에서 만들어진 얘기거든요. 특수관계라는 거는. 근데 합의를 파기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안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 특수관계로는 우리 혼자 주장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럼 두 가지만 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가로 불인정하는 문제와 국가 실체를 그냥 인정하고 평화적 두 국가로 가는 거예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다 아시지만 헌법 3, 4조가 상당히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영토 조항을 둬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영토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4조에서는 평화 통일을 그렇죠. 지향한다고 또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통일이 안 된 상태를 또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충성들을 가지고 그러면 계속 북한은 국가 실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럼 북한과 대화를 또 요구하고 개선을 할 것이냐. 굉장히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이제 시점이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나온 얘기인데, 뭐 그 전부터도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이른바 엔드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전면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로 일단 공식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엔드라고 하는 건 엑스체인지하고 교류하고 그다음에 N이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리고 디뉴클라이제이션을 해서 비핵화를 하겠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D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그냥 약간은 공허한, 저쪽은 북한은 신경도 안 쓰는 그냥 우리의 변함없는 그런 태도에 불과한 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비핵화 원칙 자체는 굉장히 정치화된 프레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화된 프레임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은 최근에 이제 최고민회의에서 김정은이 마지막으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죠. 더 이상 비핵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건 미국한테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고 한국에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큰 아주 많은 분량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이렇게 세게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의제화된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국과는 어떤 것도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를 놓는 게 원칙적으로는 정치적 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틀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죠.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엔 총회에서 이제 한국이 돌아왔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 회복력과 평화 구상에 대해서 밝히는 어떤 전반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류하자, 정상화하자, 관계를 정상화하자, 그다음에 비핵화하자. 이거는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안이라기보다는 우리 기준은 이거야. 이렇게. 네. 상호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도 뭔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상대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와 우리 기대의 그러니까 소위 절충 지점이 내지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것을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로 나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실용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 아까 얘기도 했지만 안전해지고 싶은 거거든요. 네. 위협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안전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안전해지고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실용적 선택을 해야 되냐의 문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비핵화라는 목적을 전제하고 그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할 때 상대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수용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대화 자체의 조건을 우리
좀 더 위협을 줄이고 안전해지기 위해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구도로 포괄적 틀을 만들어야 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위협이 느끼는 부분들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네. 서로 안전하게 느끼자. 네네. 그 방식이 뭐 군비 통제적 방식이든 아니면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어떤 포괄적 틀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대하는 상대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안보를 증진시킬 것인가. 예. 이 문제를 가지고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뭐 세부적인 수단으로서 비핵화도 있을 수 있고 교류 협력도 있을 수 있고 있는 건데 그 목적 세 개, 우리가 원하는 목적 세 개만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 북한은 당연히 수용 안 하죠. 예. 국제사회에 우리의 비핵화에 대한 관심은 보일지 모르지만 북한이 정작 수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예. 아마 여기에 더 반발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포괄적 우산을 씌워야 되고 그 포괄적 우산이 북한이 수용할 만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 그 안에 내부는 상당 부분 저는 좀 비워두는 게 좋다. 비워준다는 거는 무엇도 위협을 줄이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예. 전제를 가지고 좀 비워두는 것이 오히려 더 실용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자, 오늘 뭐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못 나눈 얘기도 많습니다. 이제 무기 관련해서도 얘기할 것들이 꽤 있었고요. 예, 실제로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북중러 문제를 또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또 언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이제 처음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논객 여러분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을 어떤 존재로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더 알아가면 좋을까? 어떤 존재로 전제하고 무엇을 더 알아가면 좋을까라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어떻든 이제 북한에도 이제 사람이 살고 그다음에 북한도 나름대로 위협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싶은 예. 바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북한을 특정 프레임으로 너무 재단하고 봐왔던 부분들을 좀 성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책적인 어떤 관점도 그렇고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 솔직해진다는 건 뭐냐면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솔직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정치적 부담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더 벗어날 때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어떤 해법, 어떤 좀 더 안전해지기 위한 어떤 방법 이것도 더 많은 상상력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또 뭐 처음하고 또 이제 끝이 비슷하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잘 마쳤고요. 좀 더 약간은 뭐라 그럴까? 너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좀 벗어내리면서 진짜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확인해서 해결해 나가자라는 관점으로 한번 북한 문제를 좀 더 접근해 보면 여러분들이 또 보시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가보면서도 또 내용을 채우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접할 때마다 찰스 디킨스의 명작 소설인 두 도시 이야기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이 소설의 도입부는 워낙 명문이어서 논객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 원문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고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고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놓여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으로 직행하고자 했으나 우리 모두 그와는 다른 길로 걸어갔다. 여기까지가 흔히 알려져 있는 도입부인데요.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닌 두 개의 공간을 대비해서 이질적인 성격이 서로 섞여버린 세기 말의 혼란을 되살려주는 의미로서 아주 자주 인용되죠. 실제로도 지금 우리는 이런 전혀 다른 현실, 전혀 다른 가능성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과 북이라는 두 이질적인 공간은 실제로 공존할 수 있을까? 적대적 두 국가로서 대립만 지속하게 될까? 아니면 평화적 두 국가로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까? 또는 과거처럼 한 국가를 지향하는 이상 안에서 적대적인 길이거나 평화적인 길이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서 걸어가게 될까? 그나마 확실한 게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이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거라는 짐작입니다. 사실 이 도입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앞처럼 시적이기보다는 갑자기 산문적으로 표현이 돼서 그럴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컨대 지금과 몹시도 비슷하게 당대의 권력자들은 선한 쪽으로든 악한 쪽으로든 가장 극단적인 성격의 대조를 통해 떠들썩하게 그 시대를 규정하려고 했다. 찰스 디킨스가 앞부분에 그 절절하고 아스라한 시적인 표현들을 멈추고 일순 정색하는 표정으로 말한 이 산문적 진단에도 저는 새삼 동의합니다. 혼란의 시대는 늘 극단적인 가능성과 주장이 혼재하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선명히 갈리는 주장이나 움직임들은 사실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아주 소란스럽게 떠들면서 결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일종의 소망적 기대에 가깝기 때문이죠. 안개가 걷히고 나면 진실은 늘 그 중간 어딘가에 있고 역사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아주 좁은 길을 아슬아슬 걸어가게 마련입니다. 북한의 실체도 그럴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의 그늘에 빛을 쪼이고 무기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한 우리 자신만의 의지가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정준이의 논 23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